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두고 8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와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첫 트래블 버블 협약국으로 사이판이 지정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올여름 휴가를 사이판에서 보낼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794명. 지금 확진자 수가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늘었어요. 갑자기 늘은 건 아니고 예. 늘어나는 추세가 이제 계속되는 것이고 네. 그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한 1, 2주 전에 7월부터 새로운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 아마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좀 풀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서울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다른 거리두기의 기준이 적용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은 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나 그다음에 이제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아마 더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진 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지금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물론 지금 완벽하게 그 영향이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는 그런 것이고 지금 네. 우리나라의 이 방역 체계와 이 기준이 항상 그 상황과 통계 집계가 한 1, 2주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1, 2주 전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1, 2주 동안 방역 조치나 또는 방역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었냐 하면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확산세는 계속해서 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다가 내일부터 완전히 완화된 거리두기의 수칙이 적용이 돼버리면 그럼 앞으로 1, 2주 또는 한 달 후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즉 확산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큰 걱정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신규 확진자 현황을 정리해보면 국내 발생이 759명인데 수도권에서 631명이고요. 이 가운데 서울이 368명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되는 게 20대와 30대 젊은 층 확진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수도권에서 델타 변이 감염 사례도 다수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주부터 이제 그 확진자가 늘은 이렇게 확실하게 보였던 거고요. 네. 재감염 재생산 이미 1을 넘었고, 그러니까 영국 사례를 제가 비교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영국이 지금 1차 성인 접종이 84%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보다 70%가 감염자가 확산이 돼서 2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 말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델타 변이로 인해서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생겨나는 거고, 국내에서는 지난주까지는 초입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지역사회 특히 수도권에서는 확산이 되고 있었고 10대에서 20대, 30대, 40대 활동 연령 인구에서 감염이 지금 지속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방역 완화를 한다고 하는 느슨한 방역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끼리는 또 모임을 갖거나 그런 것들이 큰 여파를 가져온 것 같고 앞으로 이번 주에 만일에 이 확산이 지속이 된다면 방역 당국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지금 이 거리두기를 다시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유행은 3차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유행이 오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국내는 사실 해외에 비해서 2차 접종이 10%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면 백신 접종은 안 됐다는 개념에서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초기처럼 방역을 강화하는 방법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역당국 역시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회식과 모임을 자제할 것도 당부했는데요. 중대본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완화된 거리두기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여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속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직장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당분간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내일부터 완화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좀 살펴보자면 일단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일단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격리하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지만 내일부터는 당장 이 인원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임 인원을 정한다는 게 예. 사실은 과학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뭐 4명일 때 감염력이 어떻게 되고 그렇죠. 6명일 때 예. 어떻게 늘어나고 이런 건 없거든요. 다만 주는 신호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고 우리가 가능하면 모임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그렇죠. 것이고 이것이 6명, 8명으로 풀리게 되면 이제는 조금 많이 모여도 되겠구나. 지금 방역에 조금 더 완화됐구나라는 것을 체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이미 그런 신호를 국민들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모이셔도 됩니다. 조금 더 풀어줘도 됩니다라고 신호를 준 거거든요. 방역 당국은 그런 신호를 주고 이제 와서 상황이 위중하니 국민 여러분은 모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그 큰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정부가 하는 역할은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상 정부의 예측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이 맞질 않고요. 또 더구나 천 교수님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지금 20대에서 50대의 예방접종은 8월이 돼도 시작하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방접종도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모이게 하고 또 늦게까지 모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놔 버리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천 교수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재검토가 당장 어려우면 일단 2주의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주의 유예 기간 동안에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방역을 강화하든 어떤 이러한 그 새로운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거리두기 완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 내용을 보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직장이나 사업장 등에서는 당분간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식당이나 카페,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모임 인원도 6명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흥시설을 풀어준 거는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유흥시설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 마지막 최후의 조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다른 다중 이용시설과 같이 풀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 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이 풀리게 되면 나머지는 더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게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아니면 개편안을 기왕에 적용하기로 했다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서울 수도권은 3단계도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적용된 새 거리두기 개편안과 맞물려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상황이라면은 야외에서 아무리 야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역시 이제 방역 당국의 예측이 틀린 것이고요. 예. 그 예측 지금 그리고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 벗으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모든 나라들,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률이 절반을 훨씬 넘는 나라들도 2번 맞았을 때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당초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하다가 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물렀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마스크 쓰는 문제는 또 어제는 또 뭐 상황이 심각해지면 마스크를 또 써야 합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방역 당국 정책에 신뢰를 주기가 쉽지 않죠. 그 정책의 무게감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민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벗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초에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백신을 맞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건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연관해서 이거는 좀 정보성 그 소식이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백신을 접종했는지 증명을 할 네. 뭐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백신 스티커나 뭐 종이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이 증명서라는 게 예. A4 용지에 그 누가 언제 어디서 몇 차례 맞았는가 이런 걸 적어서 나눠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나눠주다 보니까 이걸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전자증명서라는 게 이제 앱을 통해서 네. 인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QR 코드까지 생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디 들어갈 때 우리 왜 음식점 들어갈 때 QR 코드 예. 찍듯이 인증하기가 쉬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렵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되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지금 시골에서 많이 받고 계신데 스티커를 발급해요. 주민등록증 같은데 뒤에 조그맣게 붙입니다. 네. 그래갖고 무슨 백신을 언제 몇 차례 맞았다 이렇게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꽤 편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7월 1일부터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주민센터 가면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증명서는 인터넷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방식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배지를 나눠주는데요. 이 배지는 기념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변조가 있을 수 있고요. 내 걸 누구에게 나눠줄 수, 이렇게 빌려줄 네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증명의 효과는 없고 기념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정부도 어제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나왔는데 노래방이라든지 학원 같은 이제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선제 검사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자가 검사 키트도 나눠줘서 자주 검사를 하게끔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이게 외국인 집합 시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가 진단 키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 조치들이 어떻게 지금 확산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흥업소라든지 이제 식당, 카페 같은 곳에 종사자나 이용자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좀 조기에 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흥업소나 노래방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PCR을 선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PCR 검사를 매주 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PCR 검사는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유흥업소의 사업주분들께서 최소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자가 검사 키트를 병행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에서 우리가 물류센터나 콜센터, 기숙사, 학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시범 사업으로 자가 검사 키트를 해서 한 4명 정도가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그 4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명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주변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점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시범을 할 생각이고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신 분들이 감염이 많이 되고 그분들은 스스로 검사를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식당이나 카페나 유흥업소에서 이게 지하에 많아요. 특히 네. 그러니까 감염이 많이 되니까 환기를 정말 중심적으로 사업주분이 잘해 주셔야 되고 또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식탁 같은데 식사할 때는 말없이 이런 표라든지 이런 걸 조금 놔두시거나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식사할 때 조용히 하시게 되면 비말이 감염을 막을 수 있고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도 이제 바로 바꾸는 싶으시겠지만 이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 제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는 이 에어컨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에어컨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 공기중 감염이 많이 되니까 사업주분들께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에어컨 청소를 해주는 이런 사소한 방역 수칙이 상당히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쪽에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좀 세심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서울 한강에서 300명 넘는 사람들이 선상 파티를 열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신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원래 이제 지금은 수도권이 거리두기가 2단계니까요. 행사를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한 네. 3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페를 빌려서 뭐 파티 같은 걸 했다는데요. 지금 네. 화면을 보면 사람들이 뭐 거의 자유롭게 네. 음식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청 직원이 현장 단속을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또 한 200명 정도는 다 도망을 가서 네. 또 신상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그런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그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저런 것들이 좀 걸러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직은 위험합니다. 저런 것들이 물론 이게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꽤 오랫동안 참아온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몇 달이 고비인데 개개인들이 좀 참아줬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여행 자유 권역, 이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트래블 버블 첫 국가로 사이판이 지금 이제 오늘 협약식을 하고 다음 달부터 이제 이르면은 바로 여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 뭐 반기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앞서 그런 또 적발되는 그런 사례들을 본다면은 여행도 사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지적들이 좀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6개 나라 정도 하고 지금 협약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괌하고 사이판 빼고 나머지 4나라는 상황이 되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하고는 하기는 좀 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사이판은 워낙 뭐 그 환자 자체가 적더라고요. 예, 전체 예. 환자가 200명이 안 되고요. 예. 백신 접종률도 한 60%가 넘으니까요. 사이판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사이판이 고마운 거죠. 우리보다 상황이 좋은 나라고. 사이판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관광으로 거의 주 수입원을 삼는 곳이니까 네. 아마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뭐 어쨌든 그 협약을 맺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여행은 안 되고요. 그렇죠. 여행사에게 방역 의무와 책임, 권리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방역 담당관을 지정하고 이 사람들의 통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돼 있고요. 검사,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음성 확인서 같은 거 네. 사이판 도착하기 전에 해야 되고요. 사이판 도착하면 장소에 가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받고요.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그때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이런 모든 권한을 다 여행사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가 정한 그 동선 외에는 절대 움직일 수 없고요.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없다는 것. 현지에서 만약에 양성 판정되면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비용은 사이판이 되게 돼 있죠. 네. 사이판 관광객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니까요.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해외여행은 아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단체 여행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방역 담당관을 통해서 이제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교수님, 그래도 개인적으로 꼭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것들 강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제한된 곳에서 이제 여행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뭐 신혼여행이라든지 아주 기념일이 아닌 분들은 좀 가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가셔도 물론 사이판에는 확진자가 별로 없지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 잠복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감염이 많이 되는 건 물론 식사 시간일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 그러니까 식사할 때 아까 말씀드린 말 없이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동수단, 차라든지 이런 차량을 같이 공유하면서 감염이 많이 되니까 그 안에서는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고,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는 물론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하시겠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젊은 층에서는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아주 가벼운 감기 증상이기 때문에 네.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뭐 PCR 검사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서라도 확진을 하실 수 있으면 조기에 진단이 되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 여름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을 지난 다음에 좀 더 여유 있게 휴가를 가셔도 좋다, 이런 조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행사 쪽에서는 조금 뭐 우리가 여행을 조금 자제하자 그러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사실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가을에 우리가 많이들 갈 수 있으면 여행사 분들도 좋으실 거고 국민들도 좀 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군에서 첫 장군급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군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위험성이 높다라는 지적들을 계속 해왔는데, 현재 지금 뭐 확진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신 접종률, 이런 그 현재 상황이 어떤 정도인가요? 군에서 뭐 장성이 나왔던 건 특별한 건 아니죠. 예. 바이러스가 뭐 계급을 그렇죠. 가리지는 예.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군대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집단 가운데 네. 가장 접종률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돌파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군에서 이제 영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바깥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외국 군대보다 우리 군대는 사실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접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감염률은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생활이 통제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집단 면역이라는 게 이제 징검다리에 돌을 치우는 네네. 역할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그 감염에서 먼저 벗어날 곳을 꼽자면 저는 군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군이 더 안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관리가 되기 때문이겠죠. 관리가 되고 일단 접종률이 거의 뭐 일반 작년으로 90% 이상이 다 맞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생활 방역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리두기 완화 방안과 그리고 트래블 버블까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백신 접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심근염 그리고 심낭염 이상 반응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회차 접종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증이라면 치료 없이 호전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증상을 알아야지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심근염하고 심낭염이라 그래서 이제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한 절반 정도 알려지지 않고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뭐 백신의 어떤 그 트리거라 그러죠. 자극이 돼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증상은 경미한 경우가 많지만 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4일 이내에 많이 접종하는 그러니까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맥박이 좀 불규칙하게 뛴다든지 우리 맥박을 손으로 잴 수도 있고 가슴을 만져봐도 뛰는 게 느껴지죠. 아니면 갑자기 숨이 찬다든지 가슴이 아픈 증상이 있을 때는 이게 내가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다면은 이런 심근염 증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바로 진료를 보시면 되고요. 네. 미국에서도 한 3억 명 정도에 접종을 했는데 거의 뭐 한 1,200 그래서 많게는 100만 명당 한 12명 정도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증상 자체도 대부분 경미해서 한 80% 이상은 퇴원을 하고 일부에서만 입원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진료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사용하면 대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증상이 특정 연령 또는 뭐 특정 성별에 좀 집중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 16세 이상에서 한 24세, 그러니까 청소년은 조금 나이가 많은 청소년하고 20대 초반에서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대부분은 그런 청장년층에 좀 많이 오는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파이자 접종하신 어르신들이 좀 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을 보면 연세가 아주 고령이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천식이라든지 이런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일부 있으셨고 그런 분들이 호흡곤란으로 오셨고 입원 후에 지금 말씀드린 치료를 했을 때 다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만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네. 이게 이제 젊은 층에서 주로 많이 오지만 그렇지만 고령층에도 일부 올 수가 있다. 그리고 2차 접종 후에 주로 오지만 한 67% 정도 1차 접종 후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1, 2차 때 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진료를 보시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그렇죠. 안심은 네,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신의 그 상황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볼 맞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